예, 지금 전북대학교 조일출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산재정 문제 전문가시라고 많이 그런 쪽에 활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학위를 또 정부에게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고 또 네. 그동안에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제가 예산과 네. 재정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수 60조 빵꾸난 거 요거 좀 중심적으로 알아보고요.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한국 경제가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 9월 달의 경우도 소위 말해서 흑자라 무역 수지가 흑자가 발생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입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이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 수출이 크게 증가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무역 흑자다 떠들어대는 거는 수입이 줄어들었던 것이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입의 경우는 16%나 줄었고요. 수출의 경우는 그러니까 4%밖에 안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워낙 큰 폭으로 줄어서 무역의 흑자가 발생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아주 심각한 거는 우리가 대중국 우리가 가장 큰 교역국이 대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경우가 무려 그러니까 계속 그 수출에 대한 감소폭이 1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3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의 이 3대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또 가장 중요한 생산, 설비, 투자의 경우는 11개월에 아주 최대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한 낙수 효과를 빌미로 해서 대기업들하고 소수특권층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폭이 13조 원이나 되는데요. 근데 우리 영국의 런던 정경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그 낙수 효과가 신뢰할 부분은 전혀 없고 효과도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이나 되거든요. 미쳤다네. 현재요. 근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신 것처럼 그 낙수 효과를 서민 경제에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이러한 1,000조 원이나 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의 과세해라. 아니, 맞습니다. 투자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 대기업들만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감세해주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더 가중화시킨다고 봅니다. SK는 이번에 세금 안 낸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 적자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 우리 회계의 또 어떤 또 다른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해서 하는 경상의 의미는 반복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시키는 건데 세금을 적게 내는 기준은 이제 당기순이익인데 경상이익은 플러스라도 예를 들어 어디서 다른 큰 손실을 발생시켜서 당기손익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시키면 세금을 이제 안 내는 거죠. 비용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고물가, 고환율, 또 이제 고금리, 또 지금 중동 전쟁 발생하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원유 가격이 6%인가 7% 올랐다. 그렇죠. 아주 그냥 더 사실 이제 급등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대내적이거나 대외적인 환경이 더 악화 요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한국 경제에 우리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뿌리가 기본적으로 수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유가 그리고 환율. 물론 이제 금리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건 내부적인 어떤 변수. 물론 이제 미국 금리를 참조해서 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런 어떤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상승함으로써 우리가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많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달러가 더 급등할 확률이 있고 그만큼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버스비 올라, 지하철비 올라, 또 외식비 올라, 또 채소값 올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난리가 아닌데 그 또 전기료 또 올라. 그래서 고물가 뛰어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는 그냥 그래 올라라.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정부의 역할하고 어떤 공공성의 역할과 관련된 근원적 네. 목적의 부분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따뜻한 정부냐 따뜻한 예산이냐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소신과 철학의 문제인 거죠. 네네. 한전의 경우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전력을 가정에 공급했던 건 맞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코로나로 인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한테 좀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좀 그렇죠. 자제시킨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모두 다 잘 아시지만 우리 공기업의 대표적인 게 도덕적 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위 말하는 혁신과 공기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에 발생된 적자까지 모두 다 전기료에 서민들이 부담하는 전기료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아, 국민한테 다 전가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니네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어라. 우리는 손해보지 않게도 우리는 예. 저 뭐야 보너스 다 나간다. 어? 국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예. 용납하고 이해할 만큼 그 전에 네. 공기업들에 대한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은 먹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큼 스스로의 공기업의 혁신 네. 이런 부분들 해주고 나서 요금을 올린다면 많은 국민들도 동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민영화로 가려고 그러는 건 또 아니에요, 혹시나?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네. 추구하려는 좀 경향성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심지어 그 국가의 최고 시설인 인천공항조차도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예. 이러한 부분들은 한전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국가 최고의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하여튼 뭐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건 간에 뭐 우리 별 관심 없는데 우리 국민 서민 경제, 민생 경제 예. 토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지금도 가계 대출이 1,000조? 1,000조가 넘습니다. 넘죠. 거기다가 예.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2,000조. 그렇습니다. OECD에서 1위라 예. 그러던데 대출금리 또 오르고요. 어떻게 이거는 사실상 각자 도생을 넘어서 각자 도생까지도 없는 것, 혼자서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 지금 어찌 됐거나 소위 말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더라도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 서민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럴 때일수록 예. 따뜻한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따뜻한 정부의 역할의 그 표출이나 그 실행이 결국 예산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2024년 예산이 2.8%로 우리 재정 역사상 가장 차갑고 인색한 예산입니다. 한 20 몇 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가장 적은 폭의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상승률인 거죠. 확장을 안 2.8%가. 하고 축소했다 그런 말씀. 실질적으로는 긴축 재정이죠. 예,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요. 네. 예. 뭐 이 사람들은 왜 긴축 재정을 편성한 겁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의 빈곤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그걸 자기네들이 2년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라는 거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나 재정 건전성이나 숫자 맞추기 노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기재부 관료들의 완전히 그렇습니다. 노름에 놀아나는 거군요. 기재부가 이제 통상 말하는 우리 국가 네. 건전성의 국가 채무 비율 기준 60%지 않습니까? 네. 위험 수준을. 예. 근데 이 60%가 어떤 특별한 이론적인 근거나 재정학으로 실증적인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게 1992년 이후 네. 그때 이 탄생할 때 그때 예. 막연하게 60% 규정을 정했는데 그 당시에 재미난 게요. 네. 그 당시에 유럽 국가에 가입한 어떤 나라를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코로나19 맞으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선 훨씬 더 넘었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소위 네. 말 기재부의 논리나 보수 쪽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채무의 증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 통화라고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축통화가 아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궤변이라고 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2022년 기준으로는 네. 49.4%고 23년 예산 기준으로는 50.4%로 아주 낮습니다. 네. 그리고 비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비기축 통화국의 평균 부채 비율이 보통 지금 53, 4%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수준인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비기축 통화국이 되게 싱가포르, 홍콩, 뭐 아무튼 굉장히 좀 소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스웨덴. 네. 근데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규모상 10위권 아닙니까? 예. 제일 낮을 때가 예. 63위고 예. 많을 때 예. 우리가 8위까지 갔는데 네. 경제 규모 20위 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기축 통화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 비기축 통화국이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거기보다 높다라고 비교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입니다. 그 외환보험은 예. 탄탄하더라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보수학자나 기재부가 말한 네. 논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비기축 통화국들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국 네. 경제인 거죠. 그러는군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더 걱정되는 건 긴축 정책을 긴축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떤 현상이 우리 그 민생 경제에 발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못 해주면 그만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딱 두 군데입니다. 네.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어떤 민간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나 R&D에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30대 대기업에 1,000조 원 넘는 사내 유보금이 쌓여만 가는 거죠. 정부에서 정부가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 자기네들이 예. 돈을 예산 더 쓸 이유가 없다. 안 좋다 경제가. 뭐 예. 그렇게 간접적인 신호 표시를 시그널을 또 기업한테 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인프라를 만들고 하면서 투자해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정부가 24년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언론에 많이 나온 바로 R&D 예산입니다. 네. 예. 그건 진짜 국가의 미치겠다. 성장 종류의 근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R&D 연구개발하고 예.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걸로 먹고 살아왔어요. 예. 근데 올해 제가 사실은 네. 2021년부터 네. 23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 그 분석서를 좀 봤더니 아주 네. 재미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4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유일하게 국가 성장 동력이 R&D를 16.6% 감소했고요. 교육에 있어서 또 마이너스 6.9%를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외교수만 관련해서 예비비가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늘렸다면서요? 249조에서 추가로 329조를 늘렸습니다. 더블 이상으로 올려. 애국가는 그 순방 외교 비용만 329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분석을 좀 해봤더니요. 예. 문재인 정부 21년의 경우하고 24년의 경우를 비교를 했더니 무려 35.1%나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이걸 어떤 국민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외교적인 성과를 국민들한테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김건희가 자꾸만 가자 그러는 모양이지 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네. 뭐 증거가 나토 그때 회의하고 예. 폴란드 방문 시 그때 경호원까지 대동하면서 예. 명품 시합을 가지 예. 않았습니까? 예. 진짜 거기다가 지금 세수가 60조 정도로 예상되는 겁니까 결손이? 그렇죠. 이것도 우리 재정 역사상 가장 큰 폭입니다. IMF 때보다 더 큰 세수 결손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최고의 역대급입니다. 전두환, 박정희 때도 이러지는 않았나?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한 거는 여기에 이제 주로 대부분이 59조죠. 정확하게 59조인데 42조 정도가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거기서? 네, 한 43조, 4조 정도가. 근데 잘 아시지만 우리 또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 세금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단순 계산만 13조 원 되는데요. 네. 아무리 이제 뭐 대외 여건이 안 좋다고는 하나 그래도 어찌됐거나 그 13조 원에 네. 부자 감세를 해준 게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60조 원에 59조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면 한국 경제, 국가 경제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어디에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쓰기를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650 지금 7조인 거죠 내년 예산.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60조 원이 빵꾸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제 고작 이야기하는 게 이제 관련 공적 관련된 기금들 끌고 와서 쓰겠다라고 이런 궤변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거기에 맞게 고유 목적들이 다 재정법상 있는 그렇겠죠. 건데요. 그 재정법상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돈이 부족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달하는 가장 이렇게 쉬운 방법이 채무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채권을 발행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채를 예. 대부분 발행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기준으로 50.4%로 올해는 여전히 아직도 건전성이 있고 또 비기축 통화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까지 오는 수준이
이제 내년에 24년이니까 28년, 23년 정도, 그러니까 2040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고 또 제대로 투자를 잘해서 그만큼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고 갚으면 될 거 경제를 아니야, 성장하면 또. 그렇죠. 뭐 부채라 그래서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지고 온 부채가 원금과 그 이자를 충분히 더 초과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온다면 착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국채라든가 공채도 발행하지 않겠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60조의 결손이 생기면은 사실상의 627조 예산 편성한 걸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고르는 건가요? 또 골라서 여긴 하고 여긴 저기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 예. 도저히.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이와 관련된 기재부 장관 그래서 사실 경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지금 예. 볼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경제라인 싹 갈아야 예.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9월 초에 예.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예산안이. 예. 근데 우리 헌법상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예.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렵고 세수 네. 펑크가 한 60조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재정이나 정부에게 전공자로서 불가능하다 봅니다. 넌센스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넌센스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 장관을 경질시키고 예. 정부가 새롭게 아직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고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 빨리 수정 예산을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네. 그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괜히 또 다 예산 편성했는데 펑크나 그러지 말고 지금 그렇죠. 중간에 뭐 어떤 세수에 예.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수정 예산이라는 그 겁니다. 수정 예산이라고 그러군요. 우리가 통상 제출해 있는 안에 대해서 하는 건 그냥 수정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안 할 거 아니에요.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우리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예. 이제는 2년보다도 민생이라고요. 그렇지만 민생의 시발점이 바로 예산 집행입니다. 예산을 국민회에서 써야 되고 네. 따뜻한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 관련법상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를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헌법에 의하면 네. 예산안 자체는 정부가 제출하고 예. 그리고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한다 할 때 정부의 동의를 100% 받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그 정부가 바로 기재부가 모든 걸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 예. 경제와 관련된 거, 재정과 관련된 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쉽게 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계의 어떤 국가에도 유례없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기재부의 경우도 예산 편성권과 경제, 재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독점적이군요. 예. 가까운 우리가 사실 정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제를 이렇게 그대로 네. 많이 모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네. 실제로 네. 가장 가깝고요. 네. 미국의 경우는 분명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백악관에 즉석으로 있는 관리예산처라고 네. 예. 거기서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한 미국의 재무부는 그 관련된 회계라든가 재정하고 경제 거시적인 것들만 하도록 분명히 이원화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의회 권한이 워낙 그리고 세죠. 또 별도로 그렇죠. 네, 의회에서 편성할 의회가 수 있고. 이제 별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정부 내에서도 나눠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회는 별도로 치고라도. 검찰 특수부네 기재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 근데 이런 기재부의 어떤 예산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IMF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던 기획예산처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당시에 재정경제원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기획재정부인데요. 네. 그게 있었는데 IMF의 모든 실패나 원인과 관련해서 재정경제원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기획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시켰던 거죠. 견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쭉 왔었는데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돌아갔군요.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8년 5월에 바로 네. 그거를 지금의 기재부로 통합시켜버려서 이 괴물 부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마피아들이 다시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나눠놨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은 좀 잘 모르신데 우리가 글쎄 이제 말이에요. 검찰 독재라고 이런 부분들만 많이 알고 계신데 우리 기재부의 독재도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저 누굽니까 그 총리 누구야 그 홍남기. 그렇게 버티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못한 거군요. 예, 그 부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과 당시에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예. 청와대 그렇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고 안 하지 안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20일 후에 무려 59조 원을 싸들고 왔습니다. 글쎄 말이야. 그건 뭐예요? 그 사람 홍남기 그 사람은 뭐예요? 정체가? 저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치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 조직의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아닌 검찰이지 않습니까? 네. 홍남기 그분도 사실 기재부지 않겠습니까? 충성한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획예산 기재부 출신 아니라 국무조정실에도 있고 원래 뿌리는 이제 기재부입니다. 원래 그래요. 네. 저는 얘기 듣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람을 예, 부총리로 했다라는데 뿌리는 그쪽이군요. 완전히. 예. 또 하나의 검찰 다 쫓아내면 또 기재부 또 관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직감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이 유일하게 건들지 않는 곳이 기재부입니다. 그래요. 다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앞서서요. 기재부는 건들지 못하는 거죠. 감히. 결국에는 특활비도 기재부에서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짬짬이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조일출 교수님 모셔왔고 아주 소중한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예,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좀 아이템 좀 더 다른 부분을 잡아서 예. 네, 조일출 교수님 많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